임미현의 아침 뉴스. 미국 싱크탱크인 CSIS가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 가운데 최소 13곳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황해북도 황주군의 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연출하며 8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전 과목 정답이 적힌 암기장 등을 공개하며 쌍둥이 딸들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전 교무부장을 파면하고 쌍둥이 자매를 퇴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새 모델로 추진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자체와 현대차 간의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등에 대한 해체를 약속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미신고 기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설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 가운데 최소 13곳의 위치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시설인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 대한 해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를 북핵 외교의 주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 일대를 찍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20여 개의 미사일 운용기지 가운데 최소 13곳의 위치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위치가 파악된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 중 한 곳인 황해북도 삿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삿간몰 미사일 기지는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13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미사일 기지 중 하나입니다. 지하 미사일 저장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소속 전진 기지로 단거리 미사일 운용 부대가 주둔 중이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운용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 폐쇄 작업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삿간몰 기지처럼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신고 미사일 기지들이야말로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 군사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삿간몰 미사일 기지를 시작으로 미신고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계속 발간할 예정인데요.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지는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은 뒤로는 미사일 기지 개선 작업을 지속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와 파푸아 뉴기니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북미 교착 상태 돌파를 위해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들도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발표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그리고 지역 안보 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이 신남방 정책 등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17일부터 18일까지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관심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로 문 대통령은 에이펙에 참석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엽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도 조율 중에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북미 모두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과 두 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전 과목 정답이 적힌 암기장과 쌍둥이 자매가 정답을 외워서 시험을 치른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오수정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쌍둥이 자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경찰이 밝힌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네, 경찰이 밝힌 결정적 증거는 쌍둥이 자매가 직접 푼 시험지 안에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직접 푼 시험지를 봤는데요. 시험지 한 켠에 알아보기 힘든 아주 작은 글씨로 해당 과목의 정답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네, 시험지에 굉장히 작은 깨알 같은 글씨가 있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경찰은 쌍둥이가 유출된 정답을 외운 후에 실제 시험에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적어놓고 이를 OMR 카드로 옮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시험지의 그 정답표 글씨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혔습니다. 만약 채점을 위한다면 그렇게 작은 글씨로 적을 필요가 없는데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만 글씨로 적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은 쌍둥이 자택에서 2학년 1학기 전 과목에 정답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는 등 20여 개의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지, 암기장이라고 하는 이 메모지, 그리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안 보일 정도로 작게 적어놓은 글자, 이 두 가지를 가장 유력한 어떤 정황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하지만 전 교무부장과 두 딸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 교무부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은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황 증거뿐이지 직접적인 유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전 교무부장이 구속이 됐고요. 수사팀 한 관계자는 현재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자기뿐 아니라 두 딸의 인생도 망가질 수 있으니까 물러설 곳이 없이 계속 정황 증거만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경찰의 생각입니다. 네, 오 기자, 전교 1, 2등을 했던 이 쌍둥이 딸들의 성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참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죠. 네, 숙명여고는 자녀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 쌍둥이 자매는 학교에 자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 편입학해도 자퇴 직전까지의 성적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숙명여고는 또 전 교무부장의 파면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그동안 학교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학부모들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수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원이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이신우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혐의가 인정이 돼서 6명이 전원 구속 기소되는 쪽으로 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쌍둥이는 불구속 기소되고 교무부장은 구속 기소되고 나머지는 이제 불기소 처분된 거에 대해서 위헌적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대위는 또 지난 10년간의 내신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그리고 현재의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진 모양새입니다. 네, 앞으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수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두산을 꺾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8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오른 것이고 통산 4번째 우승입니다. 보도에 송대성 기자입니다. SK 에이스 김광현 선수의 포효와 함께 연장 13회의 대열투가 막을 내렸습니다. SK는 어제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두산을 5대4로 누르고 최종 전적 4승 2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가을 야구의 진수를 보여준 명승부였습니다. SK는 9회 초 2사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남기고 두산에 3대4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간판 타자 최정이 극적인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려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1차전 결승 투런 홈런의 주인공 한동민은 연장 13회 초 승부를 결정짓는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승기를 잡은 SK는 에이스 김광현을 투입해 한 점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SK의 8년 만이자 통산 4번째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짜릿한 결승 홈런의 주인공 한동민은 대회 MVP로 선정되며 기쁨이 더했습니다. 한동민 선수입니다. 맞는 순간 타구를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진짜 저 정신없이 돈 것 같은데 일단 홈런은 바로 직감을 했습니다. 네.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은 김광현은 우승과 함께 팀을 떠나는 힐만 감독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올해 첫 재야 시즌에 첫 등판 경기서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감동과 환희로 가을밤을 수놓은 한국 프로야구는 SK의 극적인 우승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CBS 뉴스 송대성입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큰 틀의 합의를 본 가운데 핵심 쟁점을 두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광주형 일자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일자리 실험이 성공할 경우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일 뿐 아니라 갈등 관계였던 노사의 상생 모델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이 여전해 광주시와 현대차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이용숙 광주시장은 어제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를 찾아 정진행 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와 마련한 투자협약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이병은 부시장이 주도하는 협상팀이 현대차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 여당과 광주시는 국회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해 모레 15일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는 여전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 꺾기에 불과하고 추가 공장 건설은 과잉 공급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협약이 체결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7명이 숨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이후 한평 남짓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근처 다른 고시원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김명지 기자가 종로 고시원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만난 5, 60대 거주자들은 9.1 고시원 화재 사고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 좁은 방과 복도 같은 구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고시원 생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다 알고 불쌍한 사람 되는 거 알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 고시원 달라도 같은 고시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뿐이 아니라 이 고시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불이 나는 건 아닐까 잠도 쉽게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시원 거주 6년째인 69살 한모 씨는 요즘 언제 불이 나더라도 재빨리 대피하기 위해 아예 방문 옆에 외투를 걸어뒀습니다. 방문 입구에다가 화재 나면 내가 우선 입구 갈 옷이라든가 이렇게 따로 딱 걸어놓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입구에 주워놓고 화재 나가시라 얼른 집어가지고 뛰어나가야겠다 그런. 고시원 같은 주거지엔 소화기와 완강기는 물론 스프링클러와 양방향 통로가 화재를 대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CBS 취재진이 찾은 종로의 여러 고시원은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고시원에 거주 중인 26살 정모 씨입니다.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발장이랑 이런 것 때문에 계단이 좀 좁아요. 원래 그것보다 위에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내려오는데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을 마주치면은 서로가 탈출을 늦게 해서 피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죠.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우리나라가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재표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의 전체 무역 수지 적자는 한 달 전보다 1.3% 늘어난 54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른바 무역 전쟁을 통해 지난 5월 431억 달러까지 적자폭을 줄였지만 다시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 3월 259억 달러까지 줄었다가 계속 늘어나 9월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3위로 밀렸던 미국 수출 시장 점유율도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9월
한 달 간격으로 이뤄진 3차례의 보복 관세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전방위 관세 장벽을 칠 가능성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이재민 교수입니다.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가 자동차 산업에 적용될 경우 우리 손실이 매우 클 것이고 반도체나 조선 등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타격이 더 커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미 올 상반기 기준 대미 무역 흑자가 5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국 견제용 보복 조치에 애꿎은 유탄을 맞게 된 셈입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서현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 법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어제 8시간 가까이 법안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적 재산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국가 지원금을 유용하면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15일 실시하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수능시험 문답지는 어제부터 시험 전날인 내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배부되고 철저한 경비 속에 보관된 뒤 시험 당일 아침 1,190개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로 우리 측이 보낸 제주산 귤이 북측에 모두 전달됐습니다. 정부는 군 수송기를 통해 귤 200톤을 북측에 보냈는데 이번 선물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화요일 홍 기자의 쏘왓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나요? 네, 금리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올해 초부터 한미금리가 역전됐다.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뉴스들 계속 나왔잖아요. 네. 우리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금융통화위원회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내려야 한다.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금리 문제가 정말 우리 경제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어서인데요. 네. 제가 지금 30대인데 주위에 은행에서 대출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뭐 30대뿐만 아닐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금리를 올릴 상황인지 올리면 문제는 없는지 다각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금리 인상이 코앞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금통위가 정례회의를 합니다. 지난달 18일에 한 번 했었고요. 이번 달 말에 또 한 차례 열립니다. 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냐면요. 한미 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올해 3월부터 역전이 됐죠. 네.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더구나 완연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국제결제시장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진다면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동안 한은이 금리를 못 올린 그런 이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하느니 기준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우선 금리는 경기 흐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서 통화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 경제 상황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양호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외국인 자금 나가는 거는 걱정스럽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외국인 자금이 나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한국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미국이 지난주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라는 명확한 그 신호를 줬습니다. 이번 달에 한국은행의 결정이 무척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한은도 사실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는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융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처음엔 잘 몰랐었는데 네. 소득 대비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문제를 꺼내고 있는 건데요. 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근거로 하느니 금리를 올리려 한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달이든 아니면 다음 달이든 어쨌든 오르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so what? 그게 내 호주머니 상황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어떻습니까? 네. 대출이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금리 인상 신호탄으로 대출 금리 상승까지 이제 본격화되면 당연히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요. 당장 제 주위에서도 이번 달에 금리 오른대? 계속 오른대? 나 대출 받아야 하는데 어쩌냐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자들 금리 인상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빚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금융기관마다 어떤 금리에 얼마를 빌렸는지 좀 정리하고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는 빚부터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대출을 이제 막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고정금리로 받아야 할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받아야 할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대출 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거나 지금 같은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려는 이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합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가 고정돼 있으면 기준금리가 올라도 대출 이자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요. 또 한 가지 관심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어떤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부담이 크니까요.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게 집값 하락 가능성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집 살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겠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 받으려는 분들은 무리하면 안 되겠고요. 기존 대출자들은 가지고 있는 대출을 줄여나가는 데 집중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 하늘길 광주공항은 안개 때문에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대부분 지방공항들 맑은 가운데 시정도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은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행 첫 편이 6시 17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이른 아침 출발편은 만석이지만 12시 이후 편부터는 잔여 좌석이 많이 남아있고 부산과 광주,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전 시간대에서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안공항에서는 다음 달부터 국제선 2개 노선을 신규 취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세부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정기 노선을 주 5회와 주 2회로 각각 운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4.4도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어제보다 약간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면서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의 분포인데요. 오늘도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는 약간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대전의 낮 기온이 14도, 광주와 대구 15도, 부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큰 추위 소식은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 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수능 시험이 있는 목요일에는 날씨가 무난해서 입시 한파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의 경우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도 높은 산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경북 내륙은 낮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늘 동쪽 지역은 공기질이 좋겠지만 일부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3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